네, 그러면은 이제 그 오늘의 네 번째 주제를 한번 또 들어가 보도록 이쪽으로 한번 옮겨가 보도록 하죠. 침체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침체라는 단어 되게 무서워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나 이제 주식하는 입장에서 이 침체가 무섭게 받아들여지는 거는 침체 기간 동안에 이 주가들이 나빴다라는 거죠. 그 보시면은 여기 회색으로 음영이 되어 있는 게 침체고 파란색으로 줄 그어져 있는 게 S&P 500 지수입니다. 이게 그냥으로 해버리면 너무 주가가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로그로 해갖고서 한 건데, 보시게 되면은 진짜로 침체로 그 돼 있는 구간에서는 주가 이렇게 내려갔다가 뭐 반등을 하더라도 어떤 때는 반등을 이때 하긴 합니다만 내려갔다 올라갔다 일단 내려가는 게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침체가 오면은 우리 큰일 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죠. 그리고 과거 침체 시에, 그러니까는 뭐 예를 들어서 침체가 뭐 가령 예를 들어서 5월부터 왔다. 근데 주식시장은 1월에 고점이었다. 그리고 침체 기간 동안에 7월 달에 저점이 됐다. 최저점이. 그러면은 요 침체는 어쨌든 요번에 있었고, 침체에 들어가기 직전에 최고점, 그 다음에 침체에 들어가고 난 후 최저점을 고려해 가지고서 평균적으로 하락률이 어떠했느냐를 가지고서 침체 시 평균 하락률을 한번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요, 50년 이후에 11번의 침체가 있었고, 그 침체 시에 S&P 500 지수가 평균적으로 32%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중간값으로 봐가지고서는 되게 많이 빠졌던 때들이 있어요. 닷컴 버블하고 금융위기 때인데, 이제 그 중간값으로 해서 계산을 해보면은 28%가 나옵니다. 근데 이번 증시가 28.5%가 빠지고 지금 반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과거에 침체스러운 하락률을, 일단은 침체는 아직까지 우리가 뭐 확정이 안 됐는데 침체스러운 하락을 보이고서 지금 반등을 하고는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침체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한 건데, 이 침체가 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거잖아요. 그냥 뭐 좀 안 좋은 것 같으면 침체다, 이렇게로는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1950년 이후에 나타난 11번의 침체 시기에 주요한 데이터들이 어떻게 움직였냐를 한번 보자라는 거죠. 일단 GDP 성장률 보게 되면, 뭔가 GDP가 마이너스면 침체라고 우리가 흔히들 생각을 하잖아요. 특히나 이제 가장 유명한 정의가 GDP 성장률이 2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면 침체다, 이런 얘기들 하니까. 근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2022년도 1분기, 2분기 마이너스였어요. 근데 침체라고 얘기 안 하고 지금 넘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꼭 마이너스라고 GDP가 침체로는 생각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거겠죠. 자, 그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나왔던 적이 요 기간 동안에 50년 이후로 총 40분기가 있었습니다. 40개 분기가 있었는데, 그 40개 분기 중에서 침체가 있었던 분기하고 겹쳤던 시기는 30번입니다. 그러니까 10번은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였음에도 불구하고 침체가 아닌 시기에 GDP 마이너스가 나타났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75%라는 높은 설명률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근데 이게 뭐 이제 100%는 아니죠. 다음으로 이익이 전년 대비 역성장을 하면은, 그러면 그게 침체스러운 건가? 이익 감소 생각들 많이 하죠. 근데 이익 감소가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나왔던 적이 89개 분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침체 시기하고 겹치는 게 36회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생각보다 낮아요. 40%밖에는 겹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익의 역성장을 침체 구간은 그렇게까지 신경 쓰지 않는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금리가 이제 그런 얘기들 하죠.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해서 인상은 더 이상 못하고 내리기 시작하면, 즉 요 한 번이 요 전체 구간이 금리 인상기라고 보고, 그럼 내려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세상은 큰일 나,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십니다. 실제로 그래요. 총 이런 금리 인상기가 14번이 있었는데 그중에 11번이 경기 침체로 이어졌었거든요. 79%의 확률입니다. 근데 요거 한번 봐주세요. 예외가 3번 있었어요. 그 다음에 요것도 있죠. 장단기 금리 차이가 심대하게 벌어지면, 그러면은 역전이, 그러면 이제 침체가 일어났었다는 건데, 그 2년물, 10년물 기준으로 해가지고서요, 심대하게 벌어져서 몇 달간 최소한 갔다라는 경우들인데, 총 8회가 있었는데 7번이 경기 침체로 이어지긴 했습니다. 88%죠. 근데 예외의 시기들이 있고, 어쨌든 100%로 이게 설명은 해주는 게 아니다라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예외 시기들은 왜 예외였었냐, 그게 이제 궁금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거기에 대한 의문을 풀기 전에 그럼 침체는 누가 결정하느냐, 이것부터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침체는 전미경제연구소라는 미국의 민간단체가 결정을 내립니다. 1920년에 만들어졌고 첫 번째로 경제 사이클을 발표한 건 29년부터예요. 그리고 이것이 민간이잖아요. 근데 국가적으로 인정을 받게 된 거는 미국 상무부가 61년도에 이들 연구소의 자료를 차용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거를 준공식 자료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NBER에서는 1978년에 판정위원회를 설립을 했고요. 이때부터는 계속해서 시의성 있게 공식적인 자료를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부터는요, 본인들이 찍은 그 점을 시기를 수정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이 멤버 구성이 어떻게 되냐? 교수님들이세요. 그리고 의장이 위원들하고 상의해가지고, 그러니까 교수님이 교수님들하고 상의해서 또 다른 교수님을 뽑아가는 구조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좀 불만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너무 늦게 내린다는 거예요, 판단을. 가령 코로나 때 보면은 2020년 2월 달이 경기의 정점이었다라고 판단을 해요. 그걸 2020년 6월 8일에 선언합니다. 이때 정고점 회복한 때거든요. 침체인지도 몰랐다는 거죠, 이때는. 그리고 경기의 저점이 2020년 4월에 끝났대요. 이 저점 선언을 언제 하냐? 2021년도 7월 19일에 합니다. 내가 생각해봤는데 1년 반 전에 저점이었어, 사실. 그때 이미 지나갔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금융위기 때 어땠냐면요, 2007년도 12월이 경기 정점이었다고 1년 뒤인 2008년도 12월 1일 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때 진짜로 좀 이제 소위 말해 욕을 먹었던 게, 제가 이제 금융위기 직전에 주식을 했다 보니까 이때 이게 살짝 기억이 났거든요. 제가 이제 NBR에 대해서 약간 어떻게 보면은 편향된 게 있어요. 이들이 약간 답지 보고 간다는 느낌을 저는 받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이때 당시에 주식이 막 꺾이기 시작하니까는 침체 논쟁이 막 펼쳐져요. 2007년 말 2008년 초에. 그러니까 NBR에서 미팅 자료를 하나 내놔요. 2008년도 1월 7일 회의를 여는데 이때 당시에 경기 정점 아직 아니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근데 그러고서 12월에 사실은 우리가 1월 7일에는 아니라고 했지만 2007년 12월이 정점 맞았다 라고 바꿔버려요. 침체 판단이 참 어렵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저점은 언제였냐? 이때부터는 이제 침체를 완전히 벗어났다 하는 게 2009년 6월의 저점으로 NBR이 판단을 내렸는데, 그거를 2010년도 9월 20일에 선언을 합니다. 근데 또 그 사이에 또 한 번 신뢰를 갉아먹었던 게 2010년 4월 12일에 회의를 열어갖고서는 저점 아닌 것 같아라고 얘기를 해요, 이때. 근데 나중에 9월에 말한 걸로 봐서는 이때 사실 저점 선언을 했었어야 되겠죠. 어려워요, 이게. 닷컴 버블 때는 보시게 되면 2001년 3월 정점일 11월에 선언하고, 2001년 11월이 실제로는 저점이었어 라는 선언을 2003년 7월에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990년도 때에도 7월이 정점이었다라는 거를 91년 4월에, 91년 3월이 저점이었다라는 거를 92년도 무려 12월 달에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있었던 90년 12월 회의에서 경기 정점 선언을 또 이제 안 하는 우를 범하기도 했고요. 80년대에도 보시게 되면 81년 7월이 정점인데 82년 1월에 선언하고, 82년 11월이 저점인데 83년 7월에 저점 선언합니다. 뭐 그 전에 것도 1월인데 6월에, 7월인데 이듬해 7월에 발표를 하죠. 그러니까 시차가 이게 굉장히 커요. 근데 이제 NBR은 할 말이 있는 거죠. 우리는 뭐 GDP나 이런 걸 그러니까 이런 하나의 요소만 보는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는데,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침체라고 판단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린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뭐 그러니까 조금 느릴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네,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게 침체였었을 때는 주가가 뭐 이렇게 좀 더 추가적으로 하락을 했어 라는 것들을, 그 침체라는 거를 우리가 알기가 되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침체를 우리가 알 수 있다면 굉장히 좋겠지만, 그거를 미리 알 수가 없다라고 하면은 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소위 말해서 100%의 설명력을 가지는 데이터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실업입니다. 실업. 요 회색 음영 구간이 이제 미국이 침체에 빠졌었던 시기인데 그때마다 실업률이 굉장히 급증을 해버립니다. 그쵸? 실업률이 다 급증하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들을요, 결국에 NBR이 실업이 크게 증가하면 그러면은 침체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언제가 초입이가 이거를 이제 알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면 1950년 이후에 침체를 겪을 때 침체 직전에 최저점이었던 실업률 대비해서 침체에 들어가는 그 첫째 달에 얼마나 실업률이 증가를 하게 되느냐, 그거라면 평균적으로 보자라는 거죠. 그러면은 평균적으로 한 0.52% 정도가 올라가면 그때 침체로 선언이 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에 제일 낮았던 게 3.5였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4를 찍게 되면 지금 우리 지금 침체 아니야, 이런 얘기를 아마도 논쟁이 가야 되고 얘기를 많이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9월 이 경제 전망 이때 보면은 사실 연준이 거의 사실상 내년에 침체가 올 걸로 이야기를 이미 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고서 Q&A 때 침체 관련 질문이 많이 나왔었는데, 왜냐하면은 내년도 실업률 전망을 4.4로 잡은 거예요. 그럼 과거에 평균적으로 봤을 때 0.52가 올라가면 침체인데 3.5에서 4.4면 0.9가 올라가는데 그럼 침체인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게 됐던 거죠. 그쵸? 근데 이제 파월은 하여튼 이제 확실하게 얘기는 그때 안 하긴 했지만, 어쨌든 요런 숫자를 보고서 시장이 그렇게 판단한다는 게 FOMC 회의 지나고서 기자들의 간담회에서도 여실히 우리가 드러났다라고 알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침체 판단할 때는 실업률이 중요한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는 앞에 아까 전에 제가 예외 사례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뭐냐면 금리 인상기였는데 침체를 피해갔던 시기, 60년대 중반, 80년대 중반, 90년대 중반, 그리고 장단기 금리 역전이 심하게 됐었는데 침체를 피해갔던 시기, 60년대 중반. 그 시기들의 특징을 보면은 다들 실업률이 안 올라가요. 60년대 중반, 80년대 중반, 그리고 90년대 중반, 전부 다 실업률이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나머지 데이터에서는 일부 침체를 보일 수 있는 것들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실업이 안 올라가면은 유의미하게, 그러면은 침체로는 안 본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아까 봤었던 이거죠. 침체 구간에 주가가 많이 빠진다, 이게 이제 성립이 안 돼 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실업률을 가지고서, 그러니까 고용 데이터를 가지고서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보죠. 혹시나 침체를 피해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가 왜 나오냐 라고 했었을 때, 지금 고용시장이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시장이다라는 거에서 이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뭐냐 하면은 구인 공고는 굉장히 많이 나 있는데 사람들이 일을 안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지금 구인 공고가 보시면 이렇게 엄청나게 지금 나와 있죠. 그쵸? 그리고 배율이라는 거는 실업자 한 명당 구인 공고가 몇 개가 나와 있느냐, 그걸 이제 나타내는 건데, 실업자 한 명한테 구인 공고가 한때는 2개도 나 있었어요. 골라서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도 좀 내려왔지만 1.7 정도입니다. 여전히 과거 대비 매우 높아요. 2000년 이후로 평균 배율을 보게 되면 이게 0.6 중반 정도가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보다 훨씬 높은 1 이상 높은 1.7 위에 지금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가능성을 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냐 하면, 이 허수의 고용이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왜 임금 상승률이 많이 높을까? 왜냐하면 일자리가 천지니까 사람들이 수시로 더 좋은 몸값을 받고 이직을 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거죠. 근데 보이다시피 구인 공고가 굉장히 많이 이제 남아있고,
실업자당 대비해서 비율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 근데 만약에 기업들이 지금 상황이 안 좋아져 버리면 구인 공고를 취소를 많이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러면 구인 공고 취소가 확 나타난다. 예를 들어 여기에서 막 500만, 600만의 취소가 나타난다. 그래 버리게 되면 아마 배율이 한 1 정도까지 맞춰지게 될 거거든요. 그리고서 실업자는 한 100만 명 정도만 증가를 하면, 그러면은 과거에 실업이 왔었을 때에는 뭐 실업자가 막 500만, 600만이 늘어났다면, 그 다음에 구인 공고가 100만, 2만 개 줄어드는 걸로 끝났다면, 이번에는 구인이 막 500만, 600만 개 줄어들고 실업이 100만 정도 증가를 하게 되면 그걸로 서로 퉁쳐질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어떻게 보면 좀 쌈박한 논리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근데 요번에 브루킹스 연설에서 파월 의장이 그거를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차트를 하나 보여주게 됩니다. 보시게 되면 여기서 파란색 선이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일할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합산이에요. 그 다음에 빨간색 선은 지금 구인 공고 열려 있는 거, 그리고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의 합산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 빨간색이 항상 밑에 있어요, 이거보다. 그러니까는 그 일자리가 실제 일할 의지가 있는 사람보다는 항상 숫자가 적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코로나 직전에도 이게 한번 역전이 되면서 뭐 고용시장이 뭔가 구조적으로 달라지나 하는 느낌이 들게 만들었고, 코로나 이후에는 이게 구조적으로 엄청나게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요인이 지금 노동시장에서 굉장한 임금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번에 구인이 최고점을 찍은 게 1185만이거든요. 만약에 이제 지금 실업자 600만이 있어요. 여기에 1대1까지 내려간다라고 하면 거의 한 600만이 내려가는 거예요. 거기에 만약 실업자가 100만이 증가한다라고 해버리면 실업률이 4.3%가 나옵니다. 그럼 저점 대비해서 0.8%가 올라가요. 만약에 실업자가 200만이 증가하게 된다라고 해버리면 실업률이 4.9%가 되게 됩니다. 그럼 저점 대비 1.4%가 올라가는 게 되어버립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한번 과거 침체기하고 비교를 해보죠. 과거 이렇게 침체기에서 이전 최저 실업률에서 침체 기간 동안에 겪게 되는 최고 실업률 하고를 한번 비교를 해보죠. 그러면은 평균적으로 3.66%가 올라가요. 그리고 가장 적게 올라갔었던 것은 2001년도에 1.7%였습니다. 그 다음이 1990년에 1.8%였고요. 근데 만약에 이번 사이클에서 요 정도에서 선방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과거 침체 수준에 대비해 가지고서는 너무나도 낮은 증가로 끝마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돼버리면은 이거를 굳이 침체로 넣는다라고 하면 얕은 침체이고, 이것을 침체가 아니다라고도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보시면 침체에 들어갈 때는 저점 대비해서 0.5이잖아요. 그보단 높아요. 근데 과거 침체 겪었을 때들의 숫자들에 비해서는 확연히 낮아요. 그럼 얕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가능성을 지금 제기를 일부에서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꼭 덧붙이게 돼요. 그러니까 IT 쪽에서 지금 실업을 주도하고 있는데 이것도 큰 차이다. 왜냐하면 시가총액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 4분의 1로 되게 크지만 실제 고용시장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3%로 작다. 여기에서 실업이 늘어나도 사실 이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왜냐하면 전체 소위 말해갖고 제조업 쪽에서는 여전히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을 뽑으려고 하고, 뭐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고용되어 있는 인력의 숫자는 별로 안 변하고 실업은 그렇게 급증을 안 하니까, 그러면 월급이 계속 나오니까는 뭐 소비가 크게 둔화가 안 되면 침체가 깊지 않게 나오는 것 아니냐, 혹시 오더라도 그런 얘기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실업을 주도하고 있는 IT 쪽의 경우에는 이 양반들은 원래 고소득자다. 그 고소득자들이 모아놓은 돈이 있지 않겠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실업이 되더라도 당분간 소비는 괜찮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면은 이번 사이클은 또 이런 이제 섹터별로의 특이성도 있다 보니까는 더더욱이나 조금 긍정적인 미래를 그려봐도 괜찮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온다라는 거죠. 이제 그랬을 때 나올 수 있는 또 반박 논리가,
아니 그렇게 돼버리면 인플레가 영원히 안 잡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죠. 어쨌든 사람들이 소비를 하고 있으면 그 소비 때문에 인플레는 계속 자극이 될 텐데 괜찮은 거냐. 그랬을 때 여기서 또 하나의 논쟁거리가 나옵니다. 이번에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높게 나왔던 것이 과연 그 같은 수요 요인 때문이냐 아니면 공급망 교란 같은 공급 요인 때문이냐. 이것이 분명히 이제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 그 비중이 각각 어느 정도냐 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 가지고서 아니 저런 식으로 실업이 별로 안 늘어버리면은 인플레 못 잡을걸? 그건 수요파. 아니야 저렇게 해서 잡힐 거야. 공급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 봤었을 때에는 그 반반이었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자동차 관련된 거 특히 중고차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항공료라든지 교통 관련된 것들은 저볼 때 이거는 뭐 거의 뭐 100% 공급망 때문이었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 근데 요것들을 딱 발라내서 보면은 이번 그 물가 상승 요인에서 기여한 게 40%가 돼요.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또 다른 공급 요인들도 개별 항목 중에 소소한 거에 묻어나는 게 있을 거잖아요. 그래버리면 제 생각에 공급 요인이 미친 영향이 이번에 반이지 않았을까. 그러면 이들 공급 요인은 요즘에 보면은 거의 그 해상이나 항공 운임 같은 거 떨어지는 거 보시면은 이런 요인은 이제 거의 다 사라졌다고 봐야 되거든요. 물론 중국 일부에서는 뭐 아이폰 생산하는 곳이나 이런 데가 조금 남아있긴 하지만은 그 정도는 이제는 아주 그 작은 부분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면 공급적인 요인들이 다 사라지게 되어버린다라고 해버리면 거기다가 플러스로 연준이 금리를 빠르게 올려갔죠. 긴축을 빠르게 했습니다. 그게 수요 쪽에도 분명히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죠. 그러면 수요 쪽에서도 일부 연준 긴축으로 인해 가지고서 파괴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해버리면 그러면은 고용이 일정 부분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줘도 물가는 내려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저는 하는 거죠. 근데 반대의 생각도 할 수가 있는 거죠. 아니다. 공급 요인 별로 없었고 수요 요인이 굉장히 컸다. 그러면은 고용이 이제 실업이 많이 증가하지 않는 한에는 인플레를 못 잡는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죠. 이거는 사실은 이제는 여기까지 왔을 때에는 본인의 그냥 생각의 차이라고 저는 봐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약간 새는 얘기기나 하지만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이 아니라 좀 더 몇 년 뒤를 봤었을 때에는 그러니까 이제 공급 요인은 다 사라지고 수요 요인은 일부 좀 남아 있다라고 해버리면 그럼 과거보다 약간 높은 인플레 환경에 우리가 살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과거에는 물가가 1.5에서 2% 올라간 세상에 살았다면 이제 앞으로는 2.5에서 3% 정도 된 세상에 살게 되지는 않을까. 저는 이제 기본 가정은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침체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한 번 더 제가 가진 생각을 공유를 하자면은 저는 요번에는 이제 얕은 침체이거나 혹은 간신히 침체를 비껴나가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계속해서 도돌이표긴 한데 침체가 실제로는 나중에 그 시기가 특정되다 보니까는 우리가 만약에 진짜로 침체를 지나고 있을 때는 모른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이게 그 특정 시점에서는 이 불확실성이 큰지를 한번 예시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과거 가지고요. 코로나 때 보시게 되면 한국하고 미국 증시 전부 다 2020년도 3월 달이 주가 최저점이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GDP가 일단 1분기 마이너스 뜬다는 거는 다 알고 있었던 사실, 마이너스 4.6 이때 나왔었고 2분기에 미국 GDP가 마이너스 30% 나온다라고 뭐 그때 당시에 옐런도 얘기하고 뭐 버냉키도 얘기하고 그랬고 실제 마이너스 30%가 나옵니다. 그리고 미국의 이익이 기업 이익이 1분기, 2분기, 3분기 연속으로 전년 동기 대비 역성장을 해버려요.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여러분이 2020년 3월 최저점에서 주식을 사요. 근데 만약에 이 미래를 알고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다음 분기에 마이너스 30%의 GDP는 그리고 다음 분기, 다다음 분기까지 이익은 역성장을 할 것 같아. 근데 주가 최저점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NBER에서 판단할 때에는 그때가 아주 짧았던 2월이 정점이고 4월이 저점이래요. 그 코로나 이번 그 시기는 그 시기에 잘 샀네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이게 너무 뒤에 답을 보고 하니까는 주가 최저점을 잘 맞춰버려요. 이 침체 시기 판단 내릴 때.
다음으로 금융위기 때 보게 되면 한국이 2008년 10월 달에 최저점이었었거든요. 근데 미국이 2008년 3분기에 마이너스 8.5%, GDP가 4분기 마이너스 4.6%, 이듬해 1분기까지도 마이너스 0.7%로 역성장을 해요. 그리고 미국 기업들 이익은 2008년 3분기, 4분기, 9년도 1분기까지도 역성장을 합니다. 근데 한국 증시 최저점이 그보다 빠른 2008년 10월에 나옵니다. 다음으로 닷컴 버블 때 보게 되면 한국이 2001년 9월에 최저점, 미국이 2년 10월에 이제 최저점이 나오는데 이때 당시는 되게 독특해요. 왜 독특하냐 하면은요. 2021년도 이때 보면은 그 두 개 분기가 GDP 역성장이 나오게 되고 나머지 시기에는 GDP가 다 플러스 성장이 나옵니다. 근데 이익은 어떠냐 하면은 2001년 전체가 역성장이 나와요. 근데 증시는 어땠었냐면 2000년 초부터 해서 2002년 말까지 3년간 약세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침체라고 인정을 받기 전 시기에 주가 20% 빠지고요. 침체라고 인정받은 시기에 주가는 10%만 빠졌었고요. 침체가 끝났다는 선언 이후에 35%인가 그렇게 빠집니다. 되게 독특합니다. 그 다음 1990년에 보게 되면 미국 증시가 이제 90년 10월에 최저점이거든요. 근데 4분기 GDP가 마이너스 3.6, 91년 1분기 GDP가 마이너스 1.9였고 기업 이익은 90년 4분기부터 이듬해 1, 2, 3, 4분기 전체 역성장을 해버립니다. 내년 내내 이익이 역성장하는데 그 전해에 이익 역성장이 나오는 분기 첫 월에 최저점이 나왔던 거죠. 82년도에 보게 되면 8월이 최저점인데요. 3분기 GDP가 마이너스 1.5였고요. 82년 1분기부터 83년 1분기까지 이익이 역성장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안 좋았던 시기에 그냥 제일 중간에서 저점이 나와버렸었어요. 다음 1980년 보게 되면 80년 3월이 최저점이었었는데 그 다음에 2분기하고 3분기의 역성장 GDP, 이익도 2분기, 3분기의 역성장이었어요. 근데 주식은 이제 3월에 최저점이 나왔죠. 74년 보게 되면 9월이 최저점이에요. 근데 그러고 나서 3분기 마이너스, 4분기 GDP 마이너스 더 깊어집니다. 그리고 기업 이익은요. 74년도 4분기부터 1년 동안 역성장을 해요. 근데 그 전에 저점이 나와버려요. 이때 반등이 제 기억에 뭐 한 70몇 프로 반등이 나왔었을 거예요. 역성장 구간 동안에. 다음으로 70년 보게 되면 70년 5월에 최저점인데 4분기 GDP가 마이너스, 그 다음에 이익은 3분기 4분기 역성장인데 그 사이에 최저점이 이제 그러니까 그 사이가 아니죠. 그 전에 이제 최저점이 나왔었던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왜 우리가 주식을 선행지표다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생각보다 좀 되게 빨리 움직입니다. 그리고 미래에 일어날 안 좋은 일을 미리 알았다면 사실은 이때 손은 안 나가요. 네. 그럼 현재는 어떠냐라고 했었을 때 지금 추정치를 보게 되면 4분기의 역성장으로 보고 있어요. 이익이. 그리고 내년도에는 뭐 일부 성장 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들어요. 만약에 얕은 침체라면 그 4분기를 그러니까 뭐 4분기에 뭐 10월이나 11월이나 이때 정도를 침체 구간으로 넣을 수 있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도 개인적으로는 해봅니다. 네. 근데 어쨌든 뭐 요번에는 이제 역성장이 나온데 다음에는 약간의 성장이 있다는 거고, 그리고 이익 추정치에 있어가지고서는 최근에 뭐 이게 물론 이제 실적 발표 기간이 끝나서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실적 시즌 끝나면은 기업들이 이제 뭐 아무것도 안 하니까 발표가 없으니까는 이익 추정치가 그렇게 변해야 될 게 없잖아요. 그럼 보통 이렇게 개걸음을 해요. 근데 뭐 어쨌든지 간에 이익 추정치가 계속 내려가다가 최근에 주가가 반등해서 그런 건지, 달러가 약세가 되어서 그런 건지, 중국이 리오프닝을 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추정치가 바닥을 다지는 듯한 모습을 일단은 보이고는 있습니다.
한국에 크게 영향 미칠 거는 이거죠, 뭐. 뭐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21일 날에 마이크론이 실적을 발표를 할 건데 여기에서 어떤 얘기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서 다음 실적에 대해서 또 더 많은 논의가 나오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좀 정리를 해보면은 복잡하게 왔는데 침체에 대해 가지고서 우리가 일단은 너무 뒤늦게 아는, 그러니까는 침체가 오면 주가가 빠졌다는 얘기들을 하는데 그것은 뒤늦게 NBER에서 사실은 굉장히 주가가 빠지는 구간을 끊어가지고서 침체를 좀 그어 놓은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도록 만드는 요소가 있다라는 거 하나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가 그러면은 아주 나중에 NBER이 얘기하기 전에 지금 당장 알아야 되는데 그랬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해버리면은 실업률이더라. 그러니까 고용이더라라는 거고, 그렇다라는 거는 우리가 침체가 오느냐 안 오느냐를 판단할 때 고용을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이번에는 고용에서 특이성이 있더라. 뭐냐 하면 허수의 일자리, 잡 오프닝이 너무 많이 실업자 대비해서 열려 있는 게 문제가 아닌가. 이게 임금의 인상을 자극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혹시나 이번에는 잡 오프닝까지도 종합해가지고서 한번 숫자를 봐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이고, 그렇게 했었을 때에는 실제 실업자의 증가는 생각보다 제한되는 상황에서 잡 오프닝이 많이 감소함으로 인해 갖고서 이번에 얕은 침체나 침체를 피해가는 고용 상황이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냐는 이론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다라는 거고, 그게 아니라 그냥 실업이 쭉 증가해버리면 뭐 침체로 들어가는 거죠. 네. 여하튼 그런 상황이다 이고, 그리고 침체 그런 거 이제 뭐 스러운 다른 숫자들에 있어서는 뭐 GDP가 감소한다든지 이익이 감소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어 가지고서는 실제로는 생각보다 최악의 시기보다 꽤나 많이 전에 주가는 최저점을 잡는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펀더멘털이 어떻게 될지를 봤는데 가격이 이미 그거를 충분히 반영을 한번 해버리면 그러면은 침체가 와도 거기에 대해 갖고서 가격이 생각보다 잘 버틸 수도 있다. 그랬을 때 제가 이제 처음에 보여드린 게 그래서 이거거든요. 침체했을 때 평균 하락률이 이렇다. 근데 요번에 중간값 하락은 했다. S&P 500이. 그래서 얕은 침체 정도가 와가지고서는 아마도 저 저점을 깨지는 않을 것 같다. 뭐 그 정도로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뭐 바라건대는 여기서 좀 더 개걸음 해주고 이제는 추가로는 뭐 이 추정치 안 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근데 모르죠. 일단 좀 일찍 실적을 발표하는 마이크론부터 해가지고서 특히 이게 이제 우리나라엔 중요하니까 한번 봐야 되겠죠. 그래서 12월 하순부터 또 제가 볼 때는 본게임 시작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침체에 대한 얘기였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